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옹부지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오연뉴스TV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소식과 함께 2028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용 찬성 180인으로서 선포합니다.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반응이죠. 용기는 결심, 백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든든하게 보호하는 진영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들에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텐데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보도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24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공공데이터 평가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1점 만점에 0.91점으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 정보 교류를 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 가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소식은 사실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노인 빈곤율, 국가 총부채, 긴 근로시간, 탄소세율 활약률 등 부정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보도는 나름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브리핑 내용만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가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각 지표에서의 좋은 점수들이 어떤 함의를 띠고 있는지가 덧붙여졌다면 활용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는데요. 새로운 통계 지표 체계에 대해 전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통계청이 개발 중인 저출산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해 전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지표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본 지표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통계 지표들을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해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출산 현황, 출산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출산 현황과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본 지표의 지표별 정의와 해설, 시계열 결과 등은 통계청 지표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지표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결혼에 대한 견해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낳지는 않아도 된다는 응답 역시 미혼 남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가족 형성 조건 관련 지표를 살펴보며 청년층 평균 임금, 청년들의 가치관 및 인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정책 영역에서도 사교육비나 육아휴직 지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통계청은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지표를 추가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당시 처음 공개된 지표인 만큼 해당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앵커와 기자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상세하게 보도하여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표 구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어디에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화면과 리포팅을 통해 여러 번 전달되었습니다. 본 지표는 약 8개월 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최종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한 뉴스14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사업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사업자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각 판결 근거를 살펴보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의제입니다. 때문에 본 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1,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보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자료 화면 및 자막 등에서도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다른 논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전 사실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연장근로는 일주 12시간까지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이러한 연장근로 초과 시간을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1일당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근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인데요. 변호사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에서는 근무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하였고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마련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근무자 건강권 훼손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일자별로 노동자의 시간을 전달하는 한편 판결을 설명할 때에는 변호사 본인이 연장근로와 관련해 법을 공부해왔던 사례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그간의 행정해석과 매우 상이하게 해석되었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판결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도 전달하여 향후 해당 판결이 가져올 주요한 논의 지점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 상승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살펴본 뉴스 현장 대담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오픈마켓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3년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 비중이 아기 유모차 판매 비중을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대비 아기 유모차 판매는 20% 감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는 20% 증가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논의되었는데요. 출산율 0.7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국이라는 사실이 유모차 판매 하락과 같은 직관적인 소비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는 국민 4명당 1명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 육아용품은 중고거래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육아용품의 고급화, 육아 관련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소비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 증가와 아기 유모차 판매량 감소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소비 패턴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담 보도였습니다. 펫미족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어나 텐포켓 키즈 등 현재 육아 현상을 보여주는 영어 설명을 통해 현재 사회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육아용품 중고거래 비중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현명한 소비 등의 수사적 표현을 통해 이후 이어진 육아용품 고급화 및 육아 물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현 상황과 그 해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청년들이 졸업을 미루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이란 눈앞에 닥친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 탓에 졸업을 최대한 미루려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청년들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일부러 졸업 시기를 미루거나 휴학하면서 졸업 유예를 한다는데 졸업 직후 당장 취업이 어렵고 또 졸업 후에 취업 준비생이 되지 않기 위해 학생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학교의 학기가 끝날 무렵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포털 사이트에는 졸업 유예를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는데요. 힘겨운 취업난 속에 해마다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는 12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는 청년 중에는 구직 활동을 잠시 미루고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며 자신의 부족한 역량과 기술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 청년들은 힘겨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지원도 몇 번 해봤는데 연락 오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조건에서 다니는 회사를 찾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토익이나 한국사 능력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료가 20-30% 가까이 올랐고 여기에 월세, 교통비 등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두고 되게 유연하게 뽑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직무 적합성이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6개월, 1년 동안 알바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을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이용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해도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찾을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힘들게 구한 첫 직장을 금방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지만 첫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평균 1년 반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일찍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일자리와 전공의 관계인데요. 청년들은 학교 전공을 선택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일자리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기업은 재능 있는 구직자가 없다면서 결국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며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연계 수업의 경우 교육생 중 최대 60%까지 해당 기업의 취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디지털 분야에 첫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걱정과 막막함으로 상담 의뢰가 많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는데요.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의 임원 및 인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청년은 채용 정보를 확인한 후 희망 기업을 선택했고 기업 역시 청년의 서류를 심사했다는데요. 그 후 기업과 청년 모두 희망하는 경우 1대1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나눠보시는 거? 확실히 실무진이시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고 좀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무 상담, 이미지 컨설팅 등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역량 있는 구직자를 찾고 청년 구직자는 양질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갖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자 정부는 예산 9,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에겐 다양한 인턴 기회를 제공해 졸업 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에겐 적응 프로그램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쉬고 있는 청년에겐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재직, 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다른 산업 구조와 인프라를 고려해 빈 일자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는데요. 청년도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 그것이 쉬는 청년을 줄이는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닌 사회 전체의 존속과 생존,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구정우 교수의 인터뷰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 취업 연계 시스템이 인상 깊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다양한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또 취업난을 겪거나 졸업 유예를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 만큼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취업이 어려운 많은 청년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국가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양도세가 내는 대주주.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변동성 완화다, 또 부자 감세다, 찬반 의견이 대립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수환 성균관대학교 컨텐츠랩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요. 먼저 주식 양도세 완화 배경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분율 요건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주주 기준의 완화로 부자 감세로 보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022년 말 여야는 현행의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최근 정부는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의 증가 및 투자자 신뢰도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인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언론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를 두고 전반적인 주식시장 및 개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YTN 보도에 따르면 우리 증시가 매년 연말마다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겪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증시의 불필요한 변동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주식 시장 내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보았는데요. 전문가는 연말에 과도하게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낮아질 것이라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양도소득세를 낸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 중 약 0.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도 보도하였고 더 나아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조치가 이미 부족한 세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과세의 공정성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와 함께 혼인과 출산 때 부부 합산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데요. 이 역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예, 이 국회는 12월 21일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부모가 10년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중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해져 신혼부부가 양가해서 모두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간 찬반 논란이 이게 뜨거웠습니다. 찬성 측은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반대 측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 법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00표 가까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야당의 입장을 인용하였는데요. 야당은 정부안이 저출생과 관련 없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청년들에게 증여세를 더 깎아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이 과세 불형평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관련 법안을 추진에 대한 여야의 명분으로
소비 여력 확대를 들었습니다. 세 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경기 부진 상황에서 도움이 되며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학계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선거와 맞불린 세법이다 보니 여야가 포퓰리즘 법안에 합심할 수밖에 없다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하였습니다. 예, 방금 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각에서는 이제 세제 개편이 추진된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다소 급하게 나왔다는 건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은 이제 총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 시기에 발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이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용 법안을 다룰 때만큼은 표심을 염두에 두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세제 개편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역대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도세 기준을 낮춰왔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이후에는 주식을 사고 팔아 번 이익에서 이 과세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보편적 인식에 깔려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번 조치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은 또 하나의 금융 포퓰리즘으로 비춰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58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 추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포퓰리즘 감세 정치에서 양당은 생각보다 이견이 크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하게 추진된 감세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생략된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하며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이 실현됐을 때 비로소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굵직한 선거가 다가오면 감세 카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오는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연구원님께서 언론에게 부탁할 당부의 말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언론을 통해 주요 선거 때마다 감세 카드에 대한 보도를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관련 법률이나 정책 개정안이 그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얼마나 진실되고 명확한지를 대중들이 일일이 이거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 개정안의 순수성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보도해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인용 보도를 넘어 정책의 객관적인 배경과 맥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선 언론은 과거 선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선거 시기에 통과된 내용들이 과연 그 시기와 목적에 맞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매일경제는 앞서 2000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현안을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해당 보도는 조세 특례법이 4년간 527건이 개정되었고 그 시기가 총선 및 대선 직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실적이 없거나 역기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대중들이 선거 직전에 통과되는 여러 법률이나 정책 개정안의 순수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컨텐츠랩 김수환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ombudsman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